2024년 1월 19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뉴욕 증시는 쓸카드가 많은데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런 멘트를 하면서도요,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저는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데, 제가 놀고 있는 놀이터를 폄하한다라는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멘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뭐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통해서 경제사범들 죄를 안 받거나 죄를 받더라도 조금 받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뭐 펀더멘탈이니 뭐 기업 가치니 이런 거 의미 없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놀고 있는 놀이터를 좀 폄하하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어저께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당하고 사지가 들려서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금융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그냥 2024년 1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인정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여러분들께 최소한 주식시장만이라도 좀 제대로 알려주자.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은요 1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음모론 하나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모론까지 얘기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굉장히 확률이 높았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죠. 그 공식이 뭐냐면, 일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꾸준히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환율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한계가 있고요. 뭐 지수의 상승은 뭐 둘째 가라고 해도 일단 종목 자체로 장난질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지수를 잡아놓고 종목을 움직여요. 뭐 세력들이 지수를 잡아놓는다라는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수가 쭉쭉쭉쭉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딱 갇혀있는 상태에서 세력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앞에 방송에서 2400포인트가 이탈될 수 있고, 만약에 2400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면 일단 2400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관이 매수를 하든 뭐 개인이 매수를 하든 어떻게든지 1단계 2400포인트는 지키려고 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지금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2468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딱 이 시점에서 뭐 미쓰리 뭐 네가 2400 깨진다고 했는데 지금 뭐 2460 올라왔다. 뭐 너 틀렸다. 이렇게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시려면은요. 돈다방 미쓰리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나시고 그렇게 능력 있으시면은 그냥 알아서 매매 잘하시고요. 돈다방 미쓰리 듣지 마세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1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어요. 전 여전히 반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54, S&P 500이 0.88, 나스닥이 1.35% 반등했고요. 장중 내내 혼조세였어요. 그러니까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을 유지했지만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느냐? 1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녀석이 애플인데요. 애플에 어떤 막 호재가 막 있냐? 막 애플이 막 엄청 뭐 아이폰 같은 게 잘 팔려가지고 막 그냥 기대감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대형 투자 은행의 보고서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정신줄 바짝 잡으시고요. 제가 오늘 그랬죠.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을 유지해주고 있는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경제지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지표죠. 전주 대비 16,000명 감소해서 18만 7,000명입니다. 2022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었고요. 월가 전망치 20만 8,000명보다 적었다. 그래서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렇게 202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경제가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다라고 굉장히 자기 합리화적으로 예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까지 뭐 인플레이션을 잡내 마내 하던 애들이 갑자기 고용지표 또는 뭐 S&P 500,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 아니면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이런 지표들이 고용 지표까지 모두 둔화가 돼서 지난번 베이지북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모든 지역의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고 경제 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8만 7천 명이 나오니까 에이 뭐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이렇게 예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또 미쓰리가 또 여기서 또 한마디 해야죠.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 때마다 무슨 일을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의 밥줄을 꽉 잡고 있다. 최근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 잘해요. 제가 취준생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LG입니다. 나 LG 아니면 엄마 아빠 나 LG 아니면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직장이 든든하니까 그래 너 공부만 해. 용돈도 쥐어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회사 분위기가 좀 어려워. 아빠는 우리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 이러면 제가 아침밥을 먹다가 그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느낌이 쎄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저는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L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눈을 낮춰서 좀 조건은 안 좋아도 일단 내가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지 뭐. 이런 식의 심리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요라고 다른 모든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뭐 길게는 15개월, 16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고용이 좋아라고 떠들었던 애들에게 제가 반박했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근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요. 그동안 꾸준히 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던 돈이 어느 순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느껴지면은요. 직장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 아이씨 그럼 그만두고 말지 이렇게 서류를 내어 던지던 거 못 내어 던집니다. 잘릴까 봐 발발발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직 생각 안 합니다.
안니과도 다니고요. 조금 더 경제가 안 좋아져서 회사에서 야, 나 월급 좀 감액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명이 나왔다. 미국 고용이 괜찮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네. 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아, 미국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명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202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했죠. 여러분, 2022년 하반기 분위기가 뭐였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경제가 재개되고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막 경제가 활동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약간 경제가 재개되기 직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때 2022년 9월 이후에 최저치다라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기로 한 그 음모론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이렇게 막 증진시켜야 됩니다. 2023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이유는 뭡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금리 인하 과도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애플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버클레이즈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 이 비중 축소는 까놓고 얘기해서 뭡니까? 야, 팔어. 매도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파이퍼 샌들러라는 곳에서 애플이라는 기업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야, 이제 그만 사. 빠질 거니까 그만 사, 위험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뉴욕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와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연초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아름다운 조정을 겪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이상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표 잘 나와요. 소매 판매 잘 나와요.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후퇴되네. 두 번째, 경제지표 안 좋네. 경기 둔화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뉴욕 주식시장을 지금 꾹꾹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2024년 1월 초 분위기가 흡사 2016년 연초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월 18일 목요일 날 투자 의견, 어디에 투자 의견? 애플의 투자 의견. 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애플이 개장 초부터 상승했고요. 애플이 미국 주식의 반등을 이끌었어요. 애플이 올라가니까 AMD,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을 누가 리드합니까? 삼성전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무려 3%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지수가 좀 안 좋아요. 진짜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났다든가 그런 특정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분위기, 경제 분위기로 인해서 아니면 유동성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질금질금 빠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일단은 돌려놔야 되거든요. 그때 돌려놓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리는 얘기를 듣고 작년, 가깝게는 작년에 한번 시장을 돌이켜 보십시오. 거의 흡사한 패턴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반도체 관련된 이슈, 그냥 이렇게 정말 뭐 실적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투자회사들의 투자 의견이라든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반도체의 상승, 그런 상승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1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리고 1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이라는 단어보다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오늘 그랬죠.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빠지고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적절하지 않을 때, 투심이 조금 두려움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 주려고 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애플 혹은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녀석들의 투자 의견이라든가 어떤 긍정적인 관점이 나오면서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1월 19일이잖아요. 아니, 한 달도 안 되고 며칠 전에 버클레이즈와 파이퍼 샌들러가 애플 매도하세요, 애플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더 냉정하게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는데, 지금 애플이 여러분 막 뭐 잘 팔려서 뭔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치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 과도한 기대감 이런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거, 오직 애널리스트들이 몇 자 끄적끄적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지수의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미쓰리가 보고 있는 게 돈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꾸 잊고 있지만 우리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초저금리가, 그 초저금리의 맛을 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21세기 이후에 가장 높은 모기지 금리가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투심이 불안해하면 투매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봐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려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2400포인트를 일단 지키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2400포인트를 이탈하면 뭐 기관이 매수하든 누가 하든 이렇게 할 거예요라는 건데, 그 주제가 뭡니까? 반등시키려고 하는 주제가 반도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번만이 아니라 거의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1월 초에 두 군데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지수가, 뉴욕 증시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불안불안하니까, 그래?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다시 바꿨고, 이 매수라는 의견은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저 애널리스트들이 끄적끄적한 그 몇 자를 통해서 애플이 뉴욕 증시를 이끌었고 상승으로 마감시킨 겁니다. 주식이나 인생이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안이 비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거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풍선은요,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풍선이 막 올라갈 때, 막
예쁜 색깔의 풍선이 막 올라갈 때는 너무 예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무가지에 똥 찍혀가지고 빵 터지면 쭈글쭈글하고 정말 보기 흉한 풍선 찌꺼기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없는 단순한 과도한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몇 자 끄적끄적한 그런 보고서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삼성전자 같은 거 주가 띄워서 지키는 것이 가장 무난한 거죠. 물론 환율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환율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고요. 다음 주 당장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경제 지표 같은 게 둔화된다든가 연준의 어떤 발언들이 되든가 이러면 달러는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흥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에 개별 종목들의 반대 매매 물량들이 보였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반대 매매가 거의 하한가로 주문이 나가는데 하한가를 안 만들기 위해서 계속 높은 호가의 매수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오늘 내일 당분간은 그런 지키는 모습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바다는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반등을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유동성 장세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월달 FOMC 회의가 뭐 아직 멀었습니다만 아직 1월달 회의도 안 했는데 여하튼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57%. 일주일 전에는 70%였는데 지금 57%로 떨어졌습니다. 자, 1월 달은 금리 동결 강력하고요. 3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7%인데 저는 여전히 3월 달에 얘네들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걔네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경제 둔화를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저의 시황관입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물가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 연준이 3분기에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3분기까지 미국의 이 고금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싶은 거는 연준의 생각인데요. 이거 3분기까지 미국 국민들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막 주택지표 나올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하는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12월 달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특히 주택 지표들을 보면서 주택 지표 둔화되겠죠. 왜 둔화되겠습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겠죠. 과연 이 높은 금리를 3분기까지 미국 국민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다면 왜 미쓰리가 저렇게 3월달 금리 인하를 고집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쓰리 지금 뭐 1월 다 지나갔는데 뭐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3월달 작년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훅 들어옵니다. 그죠?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0bp 인하한다고 했었어요. 인상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겨우 25bp 그것도 자존심 때문에 인상했습니다. 얼마든지 한순간에 훅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긴장감 놓지 마시고요. 너무 여유롭지 마시고요. 그러나 너무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힘쓰시고요. 고맙습니다.